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영화 속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작품은 2016년 개봉한 같은 감독의 작품인 아가씨입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닌 영화를 만든 감독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그 영화에 투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에 그 감독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떻게 투사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의 오이디푸스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첫째 아들이고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삼형제 모델에 의하면 박찬욱 감독은 기본적으로 첫째 아들, 성혜정 유형입니다. 첫째 아들, 성혜정 유형은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찬욱 감독이 어린 시절에 미술에 관심이 많아 미술사학자를 꿈꾸었던 것은 그의 성애적 특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아가씨가 뛰어난 미장센을 지닌 것도 그의 성애적 특질이 승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출생으로 박찬욱 감독의 예술가적 자질은 그 이상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것의 위협으로 둘째 아들 강박적 특질이 혼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컨대 박찬욱 감독은 성애적 강박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오이디푸스 환경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젊은 어머니입니다. 이는 모든 첫째 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가 아버지의 것의 위협입니다. 아버지의 것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어린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에 대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남동생입니다. 2살 터울의 남동생은 박찬욱 감독에게 원치 않는 침입자인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가운데 놓고 다투는 경쟁자입니다. 이제 영화로 눈을 돌려 이 요소들이 영화 아가씨에 어떻게 투사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화 아가씨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김민희는 박찬욱 감독의 젊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미술에 자질이 있는 하정우는 박찬욱 감독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김민희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또 김민희와 정혼했지만 성적 관계는 맺지 않은 늙은 조진웅은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조진웅이 김민희와 성적 관계를 아직 맺지 않은 이유는 첫째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와 성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이디푸스 상황이 합리화되기 위해 조진웅이 아버지와는 다른 형태의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물은 어머니와의 성적 관계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몰래 어머니와 도피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어디로 도망가든 쫓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성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영화 제목을 성적 경험이 없는 아가씨로 설정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동이 되면 어머니를 성적으로 욕망하게 됨으로써 점차 성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모종의 성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홍성은 선수의 첫째 아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첫째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동생까지 태어나면 이제 어머니는 처녀가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창녀 취급하는 변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도 이우진이 자신의 누나를 걸레라고 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박찬욱 감독의 무의식적 관념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정우는 그런 김민희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정우가 김민희를 사랑하게 된 조건은 그녀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창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는 장면은 하정우가 김민희에게 사랑을 느끼는 때가 김민희가 외설적인 책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의 변태적인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정우의 내면적인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정우에게 사랑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여성이 매춘부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참고로 다음 지문에서 여자 환자는 동성애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남자들이 선택하는 대상 중 특별한 종류에 대해 기술한 적이 있다. 나는 그 특색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는 이 특별한 종류에 세세하게 들어맞았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평판이 나빴으며 그녀 스스로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 그런데도 그녀가 그 여자에게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인의 평판이 나쁜 것이 오히려 사랑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었다. 이런 태도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보통 남자들이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특별한 대상 선택을 하는 경우에 비추어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그 경우에도 사랑하게 되는 상대는 어떤 종류든지 성적으로 나쁜 평판이 있는 사람, 즉 실제로 매춘부라고 불러도 될 사람이어야 한다. 그 소녀는 나중에 자기가 숭배하는 여인이 그렇게 불리워도 될 만한 사람이며 자기의 몸을 제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소녀는 크게 동정하고 자기의 사랑을 이런 부끄러운 지경에서 구원하는 환상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위에 언급한 남자들의 경우에도 구원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여자 동성애가 되는 심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창녀나 매춘부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정우가 김민희에게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동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정우에게 있어서 김민희는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정우가 김민희와 도피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변태 같은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부터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실제 부모가 아닌 부모의 상징적 대체 인물과 사랑에 빠지는 현상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이 현상은 정신분석에서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환자는 이전에 한때 있었던 정신적 경험을 분석자와 사랑에 빠지는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이미 자신의 내부에 놓여져 있고 또 그의 신경증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정신적 태도를 분석자에게 전이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전의 방어 행위를 우리 눈앞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삶 중에 잊혀진 시기의 역사 전부를 분석자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반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내밀한 생애의 핵심입니다. 즉 그는 그것을 기억하는 대신에 마치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이적 사랑의 수수께끼는 풀리며 분석은 원래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요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정신분석적으로 표현하면 하정우는 이전에 어머니를 사랑했던 정신적 경험을 김민희에게 전이시켜 김민희와 사랑에 빠지는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정우는 영화감독의 분신이므로 하정우의 환상은 영화감독의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박찬욱 감독의 어린 시절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어머니와 도피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망은 망각되거나 억압되어 의식의 표면으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도 매춘부와 사랑에 빠지는 첫째 아들을 모티프로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는 약혼녀를 버리고 헤테라로 불리는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헤테라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의 고급 매춘부를 뜻합니다. 드미트리가 그녀와 사랑에 빠진 동기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가출해서 어머니가 성적으로 나쁜 평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니콜라이 판사는 어느 정도 매혹당하기까지 했다. 후에 여기저기서 그 당시의 얘기가 나오면 그는 그 여자를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전에도 여러 번 그녀를 본 일은 있었지만 언제나 시골의 헤테라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드미트리는 그루셴카라는 여성이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 인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와의 사랑을 기억하는 대신에 마치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이전에 한때 어머니와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삶 중에 잊혀진 시기의 역사 전부를 어머니의 상징적 대체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반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도 자신의 삶 중에 잊혀진 시기의 역사 전부를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철저히 반복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내밀한 생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동생에 대한 박찬욱 감독의 관념이 영화 속에 어떻게 투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막 태어난 남동생의 오이디푸스 환경은 형과 어머니가 이미 결혼한 상태이거나 결혼하려는 상태입니다. 영화 아가씨에서 하정우와 김민희가 결혼하려는 상태와 같습니다. 남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을 질투하고 형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둘째 아들이 머리가 영리하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영화 아가씨에서 김태리는 박찬욱 감독의 남동생을 상징합니다. 김태리는 어머니와 결혼하려는 하정우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라며 후회합니다. 이것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동생의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리는 하정우에게서 아가씨를 빼돌리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가씨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아가씨와 도망칩니다. 이러한 연출은 어머니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아버지에게서 도망쳐야겠다는 첫째 아들의 오이디푸스 환상이 동생에게도 투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인 동생이 하녀이자 여자로 등장하는 이유는 남동생을 평가절하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생을 평가절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동생의 신분을 하녀로 낮춘 것입니다. 하정우가 김태리를 생쥐에 비유한 것은 김태리가 동생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원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작은 동물이나 해충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적 견해입니다. 작은 동물, 해충들은 어린아이, 예를 들어 원하지 않은 형제자매를 대신한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만 있지만 동생에게 없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없는 동생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남근기의 남자아이에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남근입니다. 자신의 고추보다 작은 남동생의 고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여자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남근이 없는 여성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게 됩니다. 게다가 형은 그런 동생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동생을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 아가씨에서는 하정우가 김태리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죽이려는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어머니인 김민희는 그런 형을 나쁜 아이라고 혼냅니다. 어머니는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동생하고 도망칩니다. 또 자신을 아버지 조진웅에게 넘깁니다.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소망한 것에 대한 처벌은 항상 거세입니다. 아버지 조진웅은 하정우를 거세하기 위해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지하실에는 이미 거세된 수많은 남근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조진웅은 우선 하정우의 손가락부터 자릅니다. 손가락 절단은 거세에 약화된 형태입니다. 아버지 조진웅은 이번에는 진짜로 하정우의 남근을 거세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하정우는 자신을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죽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남근을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이디푸스 신탁이 실현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이디푸스 신탁은 어머니가 동생과 도망가 버림으로써 실현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동생이 어머니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계속해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이 만드는 작품의 주된 주제가 복수인 이유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대상이 아버지나 동생이라는 것을 모르므로 작품 속에서는 복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되어 연출됩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이우진의 말처럼 문제는 복수가 끝나면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자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의식화하지 못하면 이러한 심리적 공허감은 평생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